리도, 평화로운 시작. 저는 부산의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남편 민수와 아들 준이 그리고 강아지 토리와 함께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어느덧 46, 사회에서는 중년 취급을 받지만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청춘이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가정의 따뜻함에 매일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죠. 저와 남편이 결혼한 지도 벌써 12년. 처음 인연을 맺었던 그날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민수는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큰 회사에 다니게 되었죠.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는 집안에서 성장했던 터라 결혼 전에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갈 때 정말 긴장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소나 여사는 동네에서 소문난 깐깐한 어른이자 인품이 단정하고 이웃들에게 신임이 두터운 분이셨어요. 한약방을 직접 운영하며 여러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습까지 봤기에 저는 더더욱 그 앞에서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은 3월 봄, 벚꽃이 활짝 피던 날이었습니다. 소나 여사는 그날 전통 혼례복에 자신의 정성을 가득 담아 저를 맞아주셨죠.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앞으로 친딸처럼 생각하고 지낼 테니 무슨 일이든 내게 말해주렴. 결혼식장에서 손을 꼭 잡고 해주셨던 그 한마디가 지금도 마음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시아버님은 민수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 후로 시어머니께서는 늘 혼자 지내셨기에 외로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님께 힘이 되고 싶었고 기회가 될 때마다 시장이나 동네 한의원에 같이 다니며 이것저것 도와드리기를 자처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사이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어머님 역시 저를 집안일에 하나하나 참여시키며 이젠 진짜 식구가 되었구나 하는 뿌듯함도 느끼게 해줬습니다. 친구, 이웃들도 저희 집의 화목함을 부러워했습니다.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거나 설 명절이면 가족 사진관에 다 함께 방문해 사진도 찍고 소소한 여행을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는 오페라나 전통 국악 공연이 있으면 저와 민수를 꼭 데리고 가셨으니 저 역시도 제 친정어머니와 있듯 편안한 안정감을 극이 느끼며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가족 모두의 중심을 잡아주셨습니다. 제 생일이 다가오거나 제가 아프기라도 하면 집으로 손수 끓인 미역국 한 냄비, 몸에 좋은 약초, 시원한 쌍화차를 챙겨오셨죠. 네 친정엄마 바빠서 못 오면 내가 대신 엄마 해줄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요시 제 마음 한켠에 조용한 감동이 스며들곤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은 별다른 탈 없이 소소하게 하지만 남부럽지 않게 지내왔으며 저 역시 시댁의 며느리라는 부담보다는 딸로서 또 한 집안의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감정에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그 평범할 것 같았던 일상이 바로 행복이었고 별다른 파도도 없이 오래도록 지속될 줄로만 믿었습니다. 덩운디면 총거지의 신화이상입니다. 화목한 가족 생활. 민수와 결혼하고 실제로 시댁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서 우리 가족의 일상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단란했습니다. 평소에는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지만 중요한 날이나 주말이 되면 시어머니, 소나 여사 댁에 자연스레 모이는 것이 큰 기쁨이자 일상이 되었죠. 어머니는 매번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 정성껏 차려주시고 민수는 어린 시절 추억을 이야기하며 분위기를 한껏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가족끼리 조용히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시간도 좋았지만 가장 소중하게 남는 추억은 연말이나 명절과 같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설날 추석이면 이른 새벽부터 어머님 댁에 모여 함께 음식 준비를 했죠. 손수 만두를 빚고 전을 부치며 서로의 실수에 웃음보를 터뜨리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니는 가족이란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언제든 함께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실제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서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어요. 물론 사소한 오해나 의견 차이도 가끔 있었지만 대화를 통해 금방 풀렸고, 오히려 가족 간의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 생일에 시어머님이 미역국을 끓여주시려다 제가 해놓은 요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조금 언짢아하신 적도 있었지만, 금방 웃으면서 너도 엄마가 되어보면 알게 돼. 딸이 처음 하는 미역국 맛이 제일 고마운 거란다 라며 제 어설픈 요리를 오히려 자랑스러워해 주셨죠. 시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덕인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어머님의 존재는 크고 특별했습니다. 그런 만큼 어머니께서 힘드셨을 때는 모두가 합심해 도와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무릎을 다치셨을 때 출퇴근 후 시장 봐서 반찬을 만들어 집에 가져다 드렸고, 민수 역시 주말이면 어머니를 모시고 가까운 산책로를 걷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각자 바쁜 일상을 정리하고 어머님 댁에 모여 차를 마시거나 단체로 TV 드라마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때론 단차에 남편이 퇴근길에 분식을 사오고 아들 준이가 학교에서 만든 미술작품을 내밀기도 했죠. 어머니는 집안 곳곳에 손주의 그림을 걸어두며 내가 이 집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건 너희 가족이다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주변 이웃들과도 돈독했습니다. 특히 단지 내에 사는 또래 부부들과도 자주 왕래하며 긴장하는 날이나 벼룩시장이 열릴 때마다 함께 참여했죠. 어머니는 주변 이웃의 아이들이 오면 간식까지 돌리며 모두 딸, 손주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어떤 날은 동네 할머니들과 김치를 담가 서로 돌아가며 나눠 먹기도 하고, 이웃에 어려움이 생기면 앞장서 도와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 역시 좋은 며느리, 살가운 이웃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도 유대가 깊어졌죠. 민수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기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능한 한 가족 모임엔 꼭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가고 겨울엔 가족끼리 버스 타고 스키장에 다녀온 추억은 지금도 가족 채팅방에 사진이 줄지어 남아 있습니다. 때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준이가 유치원에서 감기에 걸려 열이 펄펄 날 때 어머니는 자신의 약초 비법을 꺼내와 감기차를 끓여주시고 밤새 곁에서 살펴주셨죠. 그렇게 작은 일상에서도 서로를 생각하고 챙기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던 것 같습니다. 고부 갈등이라는 말이 남일 같기만 했죠. 주변 친구들이 시댁 문제로 속상해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는 참 복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어머니 역시 둘도 없는 딸이라며 저를 자랑스러워했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 덕분에 늘 든든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긴 세월 동안 벅찬 순간도 있었지만 위로와 기쁨, 감사가 더 크게 남은 우리 가족. 그렇게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일상 속에서 소박한 행복을 쌓아갔습니다. 지금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미소가 번집니다. 감이다니 지미, 갑작스러운 변화. 행복하고 평온하기만 했던 우리 가족의 일상에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몰아닥친 것은 남편 민수에게 해외 장기 프로젝트 파견이 떨어지면서부터였다. 남편은 회사에서 매우 신뢰받는 엔지니어였기에 싱가포르 지사에서 1년 6개월간 근무 제안을 받게 된 것이었다. 가족 모두의 미래를 위해 흔쾌히 수락하기로 했지만 그 소식이 시댁에도 전해졌을 때부터 어딘가 달라진 기류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민수의 출국을 준비하면서 한동안 저희 집은 이삿날을 앞둔 집처럼 분주했다. 남편은 해외 생활을 위한 각종 서류와 모익나 비자 준비에 매달렸고, 저는 시어머니 댁을 더 자주 찾아뵈며 챙겨드렸다. 평소라면 제가 도움을 드릴 때마다 늘 환하게 웃으시고, 아이고 이 고운 며느리 하나 있으면 걱정 없다며 저를 칭찬하던 어머님의 표정에 그 언젠가부터 그늘이 끼기 시작했다. 소파에 앉은 제 먼잠만 바라보시거나 작은 일에도 쉽게 한숨을 쉬셨다. 처음엔 어머니도 아들이 떠난다는 게 많이 서운하신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
저 역시 남편의 부재가 내심 두려웠기에 서로 슬픈 마음을 나누며 위로하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고 평소 즐기시던 요리나 꽃가꾸기에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으셨다. 민수가 출국하는 날이 다가오자 어머니는 밤낮으로 잠을 설치는 듯했다. 아침이면 눈밑이 시커멓게 변해 있으셨고 자주 전화를 걸어선 혹시 몸 불편하면 바로 알려라, 밥 제대로 챙겨 먹고 다녀라 등의 반복적인 말씀만 하셨다. 그런 따뜻한 관심이었음에도 어딘가 모르게 불안감과 초조함, 짜증이 섞여 있었다. 민수가 떠나고 집에 저랑 아들 준이만 남은 첫 주,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아 그러시겠지 했지만 점점 그 내용이 이상하게 바뀌어갔다. 나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니 오늘 중으로 좀 가져올 수 있겠니? 친구 모임에서 회비를 내야 하는데 꼭 현금으로만 받는단다. 이번 달 생활비 좀 앞당겨서 더 받을 수 있을까? 등 전에 없던 부탁들이 이어졌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은 이른 아침 어머니께서 저희 집을 찾으셨을 때였다. 저는 어머니가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따뜻한 죽과 반찬을 준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니는 문턱을 넘지도 않고 당장 현금을 달라고 하셨다. 아침은 됐고 내가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까 다른 거 묻지 말고 70만 원만 빨리 줘. 당황한 저는 용도를 여쭙지만 평소와 다르게 필요 없으니까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 자세히 묻지 마라. 며 언성을 높이셨다. 바로 현금을 챙겨드렸더니 어머니는 인사도 제대로 없이 허겁지겁 집을 나서셨다. 뭔가 착잡함과 불안이 밀려왔지만 무슨 일이겠거니 싶어 넘기려 했다. 문제는 그 뒤로도 계속됐다. 그 다음 주 어머니는 또다시 집에 오셔서 더 큰 금액의 현금을 요구하셨다. 그날은 저도 당장 준비할 수 없어서 이유를 여쭤보았더니 어머님은 남들은 나보다 훨씬 많이 가져오는데 나만 적게 가져가면 창피하다. 오늘 모임에서 얼굴 못 든다. 며 예전과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듯한 불만 섞인 완전히 말투로 재촉하셨다.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께 요즘 무슨 일이 있으신 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 제가 도울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으나 어머니는 네가 뭘 알아? 내가 너한테 언제 돈 달라고 한 적 있느냐? 며 눈을 부라리셨다. 그 뒤로 어머님과 저 사이엔 애매하고 얼어붙은 침묵이 흘렀다. 저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당황스러웠고 친정엄마와 통화하면서 위로를 구해보려 했지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도 쉽사리 말할 수 없었다. 아들 준이는 집안의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저더러 할머니, 요즘 왜 그렇게 자주 화내? 라고 묻기도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어머님의 표정과 목소리에 있었다. 항상 부드럽고 미소를 떠올리시던 모습이 사라지고 어떤 날은 텅 빈 방 안 의자에 앉아서 창밖만 오래 바라보셨다. 저는 때로 밖에서 어머님과 마주치면 인사도 겨우 받는 정도로 냉정하게 돌아서시는 모습을 경험해야만 했다. 가족,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작은 오해에서부터 천천히 벌어지는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바뀌는 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남편에게 사는 이방인처럼 느껴졌던 하루하루.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내 딸보다 더 믿음직스럽다고 하셨던 어머니였기에 이 변화가 더없이 충격적이었다. 제 안에서는 슬픔, 분노, 불안, 죄책감 등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아니면 어머니께 진짜 큰일이 생긴 건가?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날들이 이어졌다. 의심스러운 지출. 남편이 해외로 떠난 이후 시어머니 소나 여사의 금전 사용 패턴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결혼 초부터 우리 부부는 가계부를 함께 관리하며 시어머니께도 생활비와 용돈을 매달 정기적으로 드리고 있었다. 평소라면 한번 생활비를 드리고 나면 그다지 추가 요구가 없으셨다. 오히려 어머니는 너그럽게 쓸 만큼만 쓰고 남는 건 저축한다. 여 매달 적은 액수라도 통장에 남겨두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던 분이었다. 그런데 점점 어머니의 돈 씀씀이가 이해가지 않을 만큼 커지기 시작했다. 생활비를 드린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나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현금 50만 원만 주겠니? 몇 사람이 모이는 모임에 참석하는데 회비가 생각보다 많다. 는 식의 요구가 반복적으로 이어졌다. 처음에는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아프기라도 한 건지 걱정이 되어 별 의심 없이 요청하신 금액을 맞춰드렸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계속되는 현금 요청에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어머니께서는 매번 다른 핑계를 대셨는데 동네 친구들 만나면서 서로 내기로 했다. 건강보조제를 구입하려고 한다. 교회 헌금이 요즘 많이 필요하다. 등 상황마다 이유는 달랐지만 금액은 갈수록 커졌다. 어느 날은 오늘을 꼭 100만 원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가져온단다. 며 핀잔을 주듯 말하기도 하셨다. 저로서는 경제적 여유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갑작스럽게 큰 돈을 계속 요구하는 어머니의 변화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남편과 함께 있던 시절에는 어떤 구매든 꼭 저나 남편에게 미리 상의하던 분이었기에 이런 돌발적이고 반복적인 긍정 요구는 처음 겪는 일이었다. 가계부를 들여다보니 주로 어머니 용돈의 출금 속도가 예년보다 훨씬 빨라졌다. 한 달에 두세 번 고액 현금이 일시에 빠져나가곤 했고 그 시기마다 어머니의 표정은 불안과 초조함이 더 씌어진 듯했다. 저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여쭸다. 그러나 어머니는 괜한 걱정은 하지 마라 며 손을 내저었다. 대화가 오히려 싸늘하게 식어갔고 며느리가 엄마 용돈 쓰는 것까지 감시하냐 는 냉랭한 단음만 돌아왔다. 상황이 이쯤 되자 저 역시 갈등이 커졌다. 가족이니까 신경 쓰는 건 당연하지만 매번 요구하시는 금액을 묻지 않고 드리자니 집안 살림이 금세 지쳐갈 게 분명했다. 또 무엇보다 그동안 신뢰로 쌓아 올라온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삐걱이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었다. 심지어 어머니는 어느 날부터 금전적 요구를 한 후 바로 집을 훌쩍 나가버리는 일이 잦아졌다. 친구들과의 만남이라고 강조하셨지만 예전엔 늘 모임이 끝난 뒤 고마워, 덕분에 잘 다녀왔다며 소소한 간식거리라도 챙겨주시던 분이셨다. 이제는 아무 말 없이 현금만 챙기시고 종종 연락마저 두절되는 날도 있었다. 결국 저는 이 상황은 남편에게도 숨길 수 없게 되었다. 멀리 해외에 있는 민수에게는 일부러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반복되는 금전 요구와 그로 인한 불편한 기류를 혼자 감당하기엔 벅찼다. 늦은 밤 남편에게 메신저로 조심스레 상황을 알렸고 남편 또한 엄마가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니겠지? 억지로라도 이유를 꼭 확인해봐. 필요하다면 현금 지급도 잠시 멈춰. 라며 걱정했다. 그 후로 저는 어머니에게 돈을 전달할 때마다 오늘은 꼭 영수증을 가져오시라거나 어떤 모임이신지 저도 한번 같이 가보고 싶다. 며 작은 단서라도 얻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점점 말을 아꼈다. 집안의 따뜻하던 공기가 서서히 어두워져 갔다. 한때는 집안 경제를 아끼고 작은 일에도 서로 믿고 알뜰하게 살자 하던 우리 가족이었는데 가계부는 물이 새듯 훤히 구멍이 난 느낌이었다. 저는 점점 시어머니가 큰 잘못된 무언가에 빠진 건 아닐까 하는 불안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팽팽한 대화, 며칠째 반복되는 의심스러운 현금 요구에 마음이 점점 무거워져 가던 어느 날 나는 결심한 듯 시어머니와 진지하게 마주 앉았다. 평소엔 가족이 다 들러앉는 거실이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조용하고 어색한 기운이 흘렀다. 낮은 조명 아래 작은 거실 테이블에 앉아 시어머니와 마주보니 평소 푸근하던 어머니 얼굴에서는 낯선 날카로움이 읽혔다. 어머니, 오늘은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 내 말에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손등으로 탁자 위를 두드렸다.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어머니께서 어디에 쓰셨는지 또는 무슨 모임인지 말씀을 계속 피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걱정이 되어 묻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듦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무언가 곤란한 일이 있으신 거라면 저희가 같이 방법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담담하게 설명하는 동안 어머니는 점점 표정이 굳어져 갔다.
태도가 날카로워졌고 내가 걱정하는 진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내가 용돈 좀 더 받는 게 그렇게 대수냐? 며느리가 시어머니 사생활까지 하나하나 검토하나? 그 말에 왠지 모를 서러움이 밀려왔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탁자 위에 놓여있던 내 손을 툭 치시며 좀 더 듣기 거북한 톤으로 말을 이었다. 내가 지금껏 내게 뭔가 바라는 척 한 적 있었냐? 이번만 좀 도와달라는데 그렇게 힘드냐? 며느리가 무슨 시어머니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면 생활비 미리 앞당겨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나는 다시 한번 침착하고 따뜻하게 마음을 담아 말을 건넸다. 이에 어머니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라는 말만 계속 반복했다. 다시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리셨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번쩍했다. 나는 어색함은 참고 억지로라도 화제를 돌려보려 했다. 그럼 어머니, 혹시 이번엔 어떤 모임에 참석하시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예전에는 동호회, 성당, 친구 모임일 땐 꼭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는 갑자기 용돈이 몇 배로 커지셔서 저희가 잘 모르는 모임이면 함께 알아보고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머니는 순간 눈빛을 피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다. 나는 순간 울컥했는 듯 계속해서 거절의 몸짓을 보였다. 나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는 게 어렵다는 걸 느꼈다. 한동안 탁자 위에서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다가 속내를 조금 털어놓았다. 사실, 어머니, 저도 예전 같지 않아서 그래요. 남편은 멀리 나가 있고, 저도 준이 돌보고 회사 일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어머니까지 걱정해야 해서 마음이 힘들어요. 그냥 예전처럼 어떤 날 무슨 일 있는지 바로바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은 채 무거운 침묵과 고성이 교차했다. 얼마 뒤 방에서 나온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냉랭했다. 나는 다시금 다가가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저희랑 상의하며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저희도 어머님이 힘드시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후로도 어머니는 필요한 금액을 요구할 때마다 늘 구체적 설명을 거부했다. 나는 한 번은 손이 떨리도록 궁금해서 쪽지에라도 이유를 적어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었다. 그때마다 어머님은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네가 주기 싫으면 그만두자. 는 말을 반복했다. 그 말투와 표정에는 이미 내가 더 이상 믿을 만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불신이 서려 있었다. 이 상황에서 나 역시 견딜 수 없어진 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시도가 더 있었으나 어머니는 전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얼마 후 남편이 어머니께 전화해 직접 상황을 듣고 싶다며 일본에서 통화를 시도했다. 그 통화를 마친 남편 역시 힘이 빠진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오랜 시간 형성된 신뢰와 애정, 경제적 문제가 한순간에 벽이 되어 팽팽히 이어졌다. 하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셨다. 드러나는 진실의 실마리. 어머니와의 냉랭한 대립이 반복되는 어느 날,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불길한 생각이 맴돌았다. 분명히 예전과 너무 다른 어머니의 행동, 뭔가 이유 없는 분노, 계속 늘어나는 현금 요구. 나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진실을 꼭 알아내리라 결심했다.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다는 막연한 책임감. 나 역시 이 가족의 일원이고 더 이상 남편 혼자 해외에서 걱정하게 둘 수 없다는 각오가 내 일반적인 조신함을 깨뜨렸다. 나는 평소 어머니 주변을 살피는 데 집중했다. 시장에 다녀오시는 걸 멀찍이 따라가 보기도 하고 특별히 마음을 쓰게 한 건 어느 새벽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요즘 소나 여사님이 자주 택시 타고 저쪽 기산 언저리 방향으로 나가신다는 말을 무심코 던졌을 때였다. 나 역시 그곳이 별다를 것 없는 폐가와 소규모 건물, 조용한 동네길 뿐임을 알았기에 의심이 더욱 커졌다. 생활비가 곧잘 사라지는 시기와 어머니 외출이 겹치는 패턴. 집에 돌아오시면 표정은 한없이 지쳐 있었고 묻는 말에는 늘 예민하게 반응하셨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갔던 어느 저녁 어두워진 골목으로 어머니가 사라졌다. 거기서는 저 멀리 낡은 양옥집 가까이 여러 어르신들이 서로 다정히 손짓하며 모여드는 것을 보았다. 나는 거리를 두고 잠시 멈춰 섰다. 현관 앞에는 알록달록한 현수막이 붙어 있었고 공유에너지 센터 새로운 삶의 길이라는 글귀와 함께 대문 옆에는 보라색 옷을 입은 몇몇 안내원들이 서 있었다. 익숙한 얼굴도 몇몇 있었고 흡사 작은 종교나 모임처럼 보였다. 처음엔 혹시 건강 강연이나 친구들과의 수다 모임이 맞을까?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모임장 안쪽에서 들려오는 박수 소리, 누군가 연단에 올라 마치 큰 깨달음을 주는 듯 열변을 토하는 장면, 그 분위기는 내가 속해본 그 어떤 단란한 모임과도 달랐다. 나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왔다. 마음에서는 자꾸 걱정이 불어났다. 혹시 이상한 곳에 빠지신 건 아닐까? 어머니가 뭔가 약점을 잡혀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보내는 건 아닐까? 밤새 뒤척이며 인터넷으로 노인 대상 사기, 신종 사교 모의, 고액 회비 건강 강좌 같은 사례를 검색해보고 최근 지역 사회단체 게시판도 훑어봤다. 얼마 후 나는 이웃 중 한 분에게 작은 용기를 내 질문했다. 혹시 소나 여사님 요즘 어디 모임 다니신다는 말씀 들으셨어요? 그분은 한참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유, 사실 우리도 그게 걱정이야. 얼마 전부터 그 동네에 봉사단체라는 분들이 찾아다니는데 한참 속상해하는 어르신들도 많대. 그 얘기를 들은 뒤 나의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며칠 뒤 숨을 죽이고 다시 한번 그 모임 장소 근처를 지나가 보았다. 그곳에서는 노랫소리와 박수, 커다란 플랜카드, 발전적 미래를 약속한다는 구호와 함께 에너지 공유 명상, 금융 풍요 세미나, 초심자 환영의 날이라고 쓰여 있었다. 모임 참석자들 중에는 낯선 얼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나이든 분들이었고 눈빛에서 그늘이 느껴졌다. 안내원들 있었고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건네는 장면도 엿보였다.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앉아서 한참을 멍하게 생각했다. 만약 어머니가 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매번 현금을 들고 가신다면 그건 결코 단순한 여가 모임이 아니리라는 불길함이 떠나지 않았다.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민수는 내 이야기를 듣고도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럴 리 없을 텐데 엄마는 워낙 신중한 분인데. 남편도 혼란스러워했다. 내가 모임 현수막과 전단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순간 민수의 표정이 깊이 굳어졌다. 아무래도 이건 엄마 혼자 두면 안 되겠다. 그래도 혹시 아직은 단서가 부족하니까 더 자세히 알아보자. 나는 어머니에게 다시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했다. 어머니,
요즘 뒷산 근처에 여러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나 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행사인지 궁금해서요. 혹시 저도 같이 가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곧바로 나의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가 왜 그런 데 따라오려고 하니?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너 일이나 신경 써라. 괜한 걱정은 집어치우고. 순간 어머니의 눈빛에서 두려움, 분노, 그리고 무언가 절박한 심정이 함께 스쳤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확실해질 때까지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 또 한 번 이웃에서 들려온 소식이 충격을 더했다. 어느 할머니가 비슷한 모임에 다니다가 큰돈을 잃었다는 소문, 주위 어르신들이 점차 예민해지고 가족과 대화조차 피한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동네 전체를 뒤덮는 이상 징후였다. 나는 여러 날 동안 직장에서도 집안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했다. 어머니를 어떻게 도와야 할까? 상처받지 않게 진실을 직면하게 할 길은 무엇일까? 머릿속을 수십 번, 수백 번 돌고 돌았다. 결정적으로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집에 다녀가신 후 거실 탁자 위에서 익숙하지 않은 전단 한 장을 발견했다. 평생 소득 프로젝트, 에너지 교류, 가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 나는 자극적인 말, 가입비 연회비를 기꺼이 내라는 붉은 글씨, 회원들의 감사 메시지와 주변인 설득 경험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는 전단을 꼭 쥔 채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 밤 드디어 남편에게 모든 정황과 자료를 모아 전달했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제 엄마와 정면으로 이야기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했다. 내 마음에선 더 이상 이를 피할 수 없다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결의가 차올랐다. 나는 밤새 고민하다가 다음 날 이른 아침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어머니, 저랑 오늘 오후에 꼭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가족 이야기예요. 어머니는 한참 머뭇거렸다가 마지못해 약속을 잡았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모든 용기를 내기로 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나는 조용히 전단을 꺼내 보였다. 어머니, 이거 혹시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어머니는 잠시 동공이 흔들리는 듯 하다가 이내 단호하게 전단을 뺏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나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저희가 어머님을 걱정해서 그래요. 요즘 이런 모임에서 여러 어르신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모임에서 혹시 부담스러운 돈을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사라고 한다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함께 대처할 수 있어요. 내 목소리는 다소 떨렸지만 끝까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어머니는 한동안 침묵했다. 입술을 지그시 앙다문 채 눈길을 피해 창밖만 바라보셨다. 나는 어머님의 어깨 너머로 늦은 햇살이 길게 들이우는 걸 바라보며 그 어둠과 빛이 얽힌 마음의 무게를 함께 감지했다. 서서히, 아주 천천히 어머니 입술이 움직였다. 나도. 솔직히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늘 외롭고 할 일 없는 것만 같아서. 거기 가면 다들 가족처럼 대해주니까. 그냥 몇 번 돈 낸 것뿐인데 점점 커져서 멈출 수가 없더라. 남한테 얘기하기 창피해서 더 숨기고만 싶은데 이렇게 되는 걸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갔을 거야. 어머니의 조용한 고백은 오히려 나에게도 울림이 됐다. 나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손등을 감쌌다. 어머니,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어요. 중요한 건 가족끼리 서로 도와 함께 헤쳐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머니 곁에서 천천히 이 문제를 풀어가요.
그날 이후 나는 어머니와 연락을 자주 하며 함께 금융 상담도 받아보고 비슷한 피해 가족 모임에도 동행했다. 남편 역시 해외에서 계속 상황을 지켜보며 응원해 주었다. 어머니는 처음엔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위로와 안정을 찾아가셨다. 우리 가족은 아주 작은 실금처럼 벌어진 틈을 다시 하나씩 이어가려고 노력했고 나는 비로소 긴 어둠 끝에 작은 희망, 사명감이 내 어깨를 누르기 시작했다. 어머니와의 대화는 이미 막혀 있었고 급기야 돈 문제를 둘러싼 감정의 골이 깊어진 탓에 예전처럼 편안하게 묻거나 부탁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하면 모두가 더 힘들어질 게 뻔했다. 먼저 나는 어머니의 생활 패턴을 관찰하는 데 집중했다. 어머니께서는 평소와는 전혀 달리 특정 요일이나 시간에 꼭 집을 비우곤 했다. 오랫동안 음식장만이나 시장장을 보는 것과 달리 요즘은 집을 나서면 몇 시간이고 돌아오지 않으셨다. 기가에서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심지어 문득 생각난 듯 가방을 꽉 쥔 채로 급히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을 때도 많았다. 집 안에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나를 피하듯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에서는 냉랭함과 함께 뭔가 숨고 있다는 불안함이 엿보였다. 나는 자연스럽게 동네 이웃들에게 어머니의 근황을 실적 떠보았다. 너무 직접적으로 묻기는 꺼려져 일부러 김치 담그기나 공동 구매 모임 자리에서 요즘 어머니께서 바쁘시죠? 건강은 괜찮으세요? 라고 아무렇지 않은 척 여쭤보았다. 그러자 예상 밖의 답변이 돌아왔다. 한두 사람은 최근에 소나 여사님이 자주 혼자 외출하시는 것 같긴 해. 몇 번은 저녁 늦게도 어디 가시는 거 목격했지. 라고 말했고 또 어떤 분은 요즘 이 동네에 어르신들만 모이는 이상한 모임이 생겼대. 나이 든 분들이 몰래 모여서 무슨 강연 듣고 뭐에 참여하는 것 같다던데? 라고 귀뜸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얼어붙었다. 이상한 모임이 어머니의 행동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내 안에서는 걱정과 두려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시골에 계신 친정엄마에게 슬쩍 고민을 털어놓으려 했지만 오히려 걱정만 늘릴 것 같아 그마저도 차마 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날이 많아졌다. 주말이 되어 나는 일부러 아파트 단지 산책 코스를 돌며 경비 아저씨와 짧게 대화를 나눴다. 저기 혹시 일부러 묻는 건 아닌데요. 우리 어머니 소나 여사 요즘 출입이 자주 있으셨나요? 나는 최대한 조심스럽고 자연스러운 어투를 사용했다. 경비 아저씨는 한동안 생각하는 듯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요즘 종종 저녁에 택시 타고 나가는 것도 봤고 특히 며칠 전에는 저쪽 뒷산 근처 조용한 동네에서 내리시는 거 본 적 있어요. 라고 답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평소엔 장을 보거나 이웃을 만나 집 근처만 다니시던 분이 어째서 굳이 멀고 낯선 곳을 자주 찾는 것일까? 혹시 어머니가 위험한 일에 빠진 건 아닐까?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나는 그날 밤 혼자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지역사회 게시판을 뒤지며 노인 대상 신종 사기, 고액 회비, 주부 건강 에너지 강연 등 관련 정보를 샅샅이 뒤졌다.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점점 더 빈번해지는 각종 사기 수법,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한 모임, 고가의 건강식품 및 연목상의 투자 사기. 이런 사건들 속의 피해자와 내 시어머니가 겹쳐 보이는 듯해 한밤중에도 잠들 수가 없었다. 불안함과 분노, 동시에 스스로의 무력감도 밀려왔다. 며칠 뒤, 난 결심 끝에 조용히 어머니의 뒤를 따라보기로 했다. 일부러 평범한 일상 복장에 모자까지 눌러쓰고 멀찍이서 어머니가 집을 나서는 걸 기다렸다. 어머니는 집에서 나와 조용히 골목을 따라 걸었고 곧 택시를 탔다. 나는 서둘러 그 택시가 사라진 방향을 따라가
어느 동네 뒷산 근처에 조용히 멈춰서서 어머니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지켜봤다. 예상대로 어머니는 허름한 양옥집 앞으로 들어갔다. 그 집 앞에는 여러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고 누군가는 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하는 듯 악수와 미소로 인사했다. 현관 쪽에는 에너지 공유센터, 풍요의 삶을 위한 세미나라는 플랜카드, 낯선 안내원들이 서 있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살짝 찍으며 손에 힘이 들어갔다. 어머니는 약간 들뜬 표정으로 입장했고 그 안에는 또 다른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정체불명의 강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모임이 시작되자 내부에서는 박수 소리, 큰 목소리로 뭔가를 설명하는 진행자의 목소리, 다소 상기된 표정의 몇몇 노인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들려왔다. 누군가 연단에 올라가기 전 참석자 중 한 분이 외투에서 두툼해 보이는 봉투를 꺼내 일종의 회원비를 내는 것으로 보였다. 나는 그 순간 차마 그 자리로 다가갈 수 없어 머뭇거렸다. 잠시 후 어머니가 다른 이들과 함께 자리에 앉은 걸 확인한 나는 근처 골목에서 숨죽이고 기다렸다. 모임이 끝날 즈음 어머니는 또 다른 참석자와 작은 쪽지를 주고받는 듯 보였고 표정은 뭔가 초조하면서도 기대에 찬 모습이었다. 이윽고 어머니는 다시 혼자 택시를 타고 서둘러 귀가했다. 그날 밤 어머니를 마주했을 때 어머니는 피곤한 듯 오늘은 너무 힘들다 며 별다른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 어머니의 외투와 가방에 혹시 단서가 되는 영수증, 명세서, 전단지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동그랗게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떨어졌고 그곳엔 신규 회원 환영 세미나, 초고령 사회를 위한 금융 모델, 취업, 평생소득 프로그램 등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 이건 분명 단순한 동호회나 취미 모임이 아니었다. 이튿날 나는 직장에서 일하는 내내 긴장감을 떨칠 수 없었다. 무슨 일이든 어두운 진실이 가까이 다가와 있는 느낌이 들었다. 퇴근하자마자 민수와 영상통화를 하며 그날 봤던 것과 손에 넣은 쪽지 사진을 공유했다. 남편은 말 그대로 머리를 감싸주며 큰 충격에 빠졌다. 이게 뭐야? 엄마가 왜 이런 데를 가셨지? 그냥 넉넉하지도 않은 형편에 절대 이런 데 또 가지 못하게 해야 해. 나는 남편에게 강하게 막아서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진실을 물어보고 어머니 스스로 입을 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그의 불안한 목소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며칠 동안 나는 계속해서 어머니 주변을 유심히 관찰했다. 집에서는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차시의 속은 불안과 초조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때로는 아들 준이가 할머니, 요즘 왜 자꾸 전화하시고 외출 많으셔? 라고 순진하게 묻기도 했고 나는 애써 미소로 둘러댔다. 그런 순간마다 내 마음속엔 죄책감과 책임감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어느 날 오후 마침 근처 이웃분과 우연히 만났을 때 용기를 내어 어머니의 최근 행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물었다. 한 이웃은 음침한 표정으로 요즘 우리 구역 어르신들한테 특정 단체 사람들이 많이 접근한대요. 몇 분은 어느 날 갑자기 몇십만 원을 가져가라고 해서 가족들 간에 싸움도 났다더라고. 라고 속삭였다. 그 이야기를 들은 뒤 나는 어머니가 단순히 체면 때문이나 일시적인 감정 변화에 휩싸인 게 아니란 사실을 확신하고 소름이 돋았다. 나는 그 길로 바로 그 단체가 모이는 장소를 다시 찾아갔다. 그곳에서는 가끔 큰 소리가 터져 나오고 안내원들은 어르신들 사이를 친근하게 돌며 여기 오시면 인생이 변해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아봅시다. 같은 유혹적인 말을 반복했다. 혹시 모를 만일에 대비해 스마트폰으로 광경을 동영상으로 담아놓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스스로에게 되묻고 또 되물었다. 만약 어머니가 이런 위험한 모임에 휘둘리고 계셨다면 어떻게 설득하고 꺼내드릴 수 있을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다짐이 마음을 뒤덮었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나는 집안의 작은 변화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다. 티를 내지 않기 위해 자연스럽게
요즘 어머니는 어디 좋은데 다녀오세요? 모인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재미있으세요? 같은 말을 건넸지만 어머니는 대답을 피하거나 한숨만 쉬며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가 외출하시는 특정 요일마다 바쁜 척 하면서 집 밖에서 얼쩡거리거나 집에 돌아오시는 시간을 맞추어 거실을 정리하는 척하며 표정과 상태를 슬쩍 관찰했다. 어머니 손등에 잔뜩 줄이 생기도록 가방을 꼭 쥐고 계시거나 전화가 오면 급히 방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모습도 여러 번 목격했다. 그리고 가끔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그래, 알았어. 내가 꼭 갖고 갈게. 라고 중얼거릴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어느 비 오는 저녁, 나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어머니 방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고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조용히 물었다. 오랜 침묵 끝에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내 얼굴을 응시하며 말을 꺼냈다. 너 요즘 왜 그렇게 웃지도 않고 이상하게 굴지? 혹시 나 때문에 걱정돼서 그래? 나는 그제야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솔직히 너무 걱정돼요. 엄마가 무슨 일인지 말 안 해주셔서 저도 어두운 상상만 늘어나요. 숨기지 말고 저희랑 함께 답을 찾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솔직히 마음 둘 데가 없더라. 민수가 없으니까 내 아버지도 옛날에 가시고 집에 혼자 있으면 막막해서 이런저런 모임을 찾아다녔어. 그러다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며 근데 자꾸 돈을 더 내라고 하더라. 자세히는 몰라도 안 내면 모임에서 나만 소외될 것 같고 그래도 가까운 사람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더라. 네가 그동안 물어봐 줬는데도 난 그냥 속상해서 창피해서 제대로 못 털어놨다. 라고 조용히 고백했다. 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내 쫓기던 불안함과 분노, 원망이 한순간에 슬픔으로 바뀌는 걸 느꼈다. 그제야 어머니의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그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가 실감할 수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나약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저희 가족이 어머니 곁에 있다는 점이에요. 다시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날 이후 나는 어머니와 더 자주, 더 솔직하게 소통하려 노력했다. 남편에게도 보다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을 모두 설명했고 남편 역시 내가 귀국하면 꼭 같이 경찰서도 가보고 필요한 조치 다 취해보자며 내 결심에 힘을 실어주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지역 복지센터를 방문해 전문가 상담을 예약했고 피해 사례들을 공유하는 모임에도 요긴해서 다녀왔다. 며느리이면서도 한 가정의 실질적인 보호자가 되어야 하는 부담이 컸지만 반대로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어머니도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고 한동안 어목했던 집안 분위기도 차츰 차분함을 찾아갔다. 어느 날 어린 준이가 내 손을 잡고 엄마, 우리 할머니 다시 웃으셔서 좋아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다. 어머니 역시 내가 내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딸인 것 같다. 그동안 자신 없다며 괜히 도망치고 속이고만 싶었는데 내가 곁에 있어서 마음이 편안하다고 다시 웃으셨다. 가족 모두가 세상 제일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서로를 믿고 진실에 다가가려는 마음이 결국엔 희망의 실마리를 만들어 주었다. 나는 앞으로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가족을 지켜내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다. 이제 집안에는 다시 따뜻한 저녁밥 냄새, 소박하게 둘러앉은 대화, 그리고 간간히 들리는 웃음소리가 되돌아왔다. 비밀을 풀고 모두가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시간, 나는 비밀스러운 조사라는 어둡고 힘든 길이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마주침과 희망의 끊어짐, 며칠 동안 어머니와의 관계는 극도로 삭막해졌다. 평소라면 작은 용돈 문제로도 웃으며 이야기하던 우리 사이가 차갑게 얼어붙은 것이다. 서로를 피해 다니듯 시선을 피했고
마주쳐도 인사 한마디 없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다. 집안의 공기마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으며 아들 준이와 강아지 토리만이 예전처럼 천진하게 뛰어다닐 뿐이었다. 한때 가족의 따뜻함과 평화가 넘치던 우리 집이 이제는 싸늘한 무언의 감옥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 즈음 집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떨렸고 벨이 울릴 때마다 혹시 어머니가 또다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 불안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머니가 먼저 허심탄회한 대화를 제안하셨다. 나는 약간의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채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눈에 띄게 지친 기색과 함께 벼랑 끝에 선 듯한 단호함이 동시에 스며 있었다.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내가 꺼내놓은 봉투를 뚫어져라 바라봤다. 나는 더 이상 살아가는 낙이 없다. 내가 이렇게 나를 감시하고 돈 때문에 따지고 예전에 너와 같지 않으니 난 이제 여기에 있을 이유도 모르겠다. 그 목소리는 한없이 작고 쓸쓸했지만 동시에 낯설게 냉랭했다. 나는 간절히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걱정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나쁜 사람들에게 휘둘릴까봐 정말 어머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내 손을 뿌리치듯 물리치고 말을 이었다. 너는 끝까지 믿어주질 않는구나. 난 남은 인생 그래도 자존심 하나 붙잡고 살아야지. 쥐꼬리만큼의 용돈으로 굽실거리고 싶지 않다. 거기 모임에서는 그래도 내가 누군가라고 불러주거든. 그런데 넌 이제 날 그냥 감싸 안아주지도 않잖아. 나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다. 모임의 실체를 알고 싶은 내 마음과 어머니의 체면 자존감 사이에서 끝없이 소용돌이쳤다. 그렇다고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손 놓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상처받은 자존심은 마치 투명한 유리처럼 위태로웠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좀 더 부드럽게 천천히 여쭤볼 걸. 그래도 우리 행복했던 예전 가족처럼 돌아가고 싶어요. 같이 밥도 먹고 준이랑 산책도 하고. 이렇게 애원했지만 어머니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다. 넌 아직도 나를 불쌍하게 보지? 나한테 시키는 대로 다 해주던 예전 그 착한 며느리가 아니야. 간섭하지 말아줘. 앞으로 돈도 받지 않겠다. 대신 내 인생에 네가 더 이상 관여하지 마. 그날 이후 어머니와의 대화는 완전히 끊어졌다. 봉투도 돌려주지 않으셨고 심지어 함께 앉아있던 그 거실마저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서로의 그림자만이 방바닥에 기묘하게 비엉켰고 나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몇 번이나 한숨을 쉬었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아 거실을 서성이며 예전의 가족 사진을 보며 조용히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며칠 뒤 어머니는 모임에 다시 나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가방을 챙겼다. 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따라 나섰으나 문 앞에서
이제 너랑 나 사이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누가? 라며 자책하는 남편에게 나는 그저 함께 견디자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때 견고하다고 믿었던 믿음과 사랑, 그리고 함께 만들어온 소박한 일상마저도 무색하게 서로의 곁에서 마음의 문을 닫고 각자의 고통만 되새기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기대와 희망까지 우리는 그날 거실에서의 냉랭한 대립과 차가운 작별의 눈빛에 남겨두고 말았다. 어느 날 아침 강아지 토리가 현관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다렸지만 어머니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의 부재는 집안을 적막하게 만들었다. 나 역시 오랜만에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려 했었다. 가족이란 어쩌면 이렇게 서로의 기대가 어긋났을 때에도 결코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실로 이어져 있는 아픈 인연임을 알았다. 비록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 듯 보였지만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자 애쓰는 법을 배웠다. 어머니의 마음, 내 자존심, 남편의 미안함, 준이의 그리움까지 모든 감정이 뒤얽힌 채 시간만이 천천히 우리 곁을 흘러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는 스스로 가족을 밀어내는 듯 점점 더 멀어졌고 나는 매일같이 스스로를 자책했다. 밖에서는 언제나 따뜻한 이웃으로 성실한 며느리로 인정받았지만 정작 내 가장 소중한 가족과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가끔은 차라리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내 마음 한구석에선 가족이니까 포기할 수 없다는 다짐이 다시금 살아났다. 준이 역시 할머니의 부재에 점점 더 예민해졌다. 엄마, 할머니 언제 돌아오셔? 나랑 같이 놀기로 약속했는데 초코파이도 사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말을 중얼거릴 때마다 나는 마음속이 찢어졌다. 왜 이렇게까지 가족의 관계가 어려워져야 하는지, 내 역할은 무엇인지 매일 스스로에게 묻는 밤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어느 저녁 동네에서 어머니를 멀리서 본 적이 있었다. 짙은 회색 코트에 표정은 어둡고 볼은 한껏 푹 꺼져 있었다. 나는 무턱대고 다가가 어머니 집에 같이 들어가요. 날도 추운데 언제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 몸 상해요. 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되려 등을 돌리고 성큼성큼 골목으로 사라졌다. 차가운 바람만이 빈 거리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집에 돌아와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가족이 한순간에 이렇게 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서로 다른 마음의 골이 조금씩 쌓여 결국엔 아무리 가까워도 건널 수 없는 으로 바뀐다는 게 실감났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더니 남편은 한숨만 쉰 채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더 이상 어머니를 억지로 붙잡지는 말자. 엄마가 스스로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다. 그날 이후 나는 좀 더 침착하게 상황을 바라보기로 했다. 스스로를 다그치지도 어머니에게 집착하지도 않으려 애썼다. 때로는 어머니가 내게서 멀어진 것이 오히려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으리라는 더 성숙한 가족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 믿으려 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희망의 끈을 완전히 놔버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어머니가 점점 집을 떠나는 날이 많아지면서 우리 가족의 저녁 식탁은 예전만큼 화기애애하지 못했다. 준이의 웃음도 조금씩 줄어들었고 남편 역시 점점 대화가 줄었다. 집안 구석구석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나 그 온기마저 식어가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아주머니가 나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요새 손화 여사님 진짜 괜찮으세요? 며칠 전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계신 걸 봤는데 뭔가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나는 다시 한번 큰 책임감에 사로잡혔다. 가족을 지키고자 했으나 오히려 더 멀리 밀어낸 것은 아닐까.
과연 내가 옳은 길을 선택했는지 끊임없이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 어느 날 밤 나는 거실 식탁 위에 편지를 한 장 올려두었다. 전에는 쉽게 말할 수 없던 내 진심,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언제든 당신이 돌아오면 두 팔 벌려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 작은 희망을 담았다. 그 편지를 어머니가 읽으셨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저 내 마음의 짐 하나는 내려놓고 싶었다. 시간이 흘러도 우리 가족은 썰물이 빠진 해변처럼 각자의 책무와 아픔을 품은 채 조용히 일상을 이어갔다. 어머니와 나 사이의 실타래도 한동안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언젠가 어머니가 다시금 가족이란 이름의 그늘 아래 돌아와 옛날처럼 따뜻한 저녁밤 냄새를 나눌 수 있길 나는 오래도록 한자리에 머물러 그 희망의 끝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나날이 지나고 아파트 단지에도 점점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웃과의 평범한 안부 인사도 내겐 더 이상 소음이 아닌 어딘가 가슴 울리는 풍경처럼 느껴졌다. 어머니는 어느새 완전히 그 모임에 몰입하여 평소 자주 드나들던 시장이나 한의원에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 역시 요즘은 소나 여사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다며 조심스럽게 수군거렸다. 나는 내심 기대했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씩씩하게 웃으며 다녀왔다 별거 아니더라고 돌아오시길.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빈자리만이 우리 가족을 더 조용하고 외롭게 만들었다. 소파 위에 남겨진 어머니의 뜨개질 바구니, 꼭꼭 접어둔 손수건, 주방에 남겨진 쌍화차 머그잔이 더 이상 손길을 받지 못한 채 먼지만 쌓여갔다. 나는 여전히 매일 아침마다 어머니의 방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혹시나 돌아온 어머니의 인기척,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발소리, 익숙한 목소리를 기대하며 말이다. 하지만 들려오는 건 오직 침묵과 내 마음뿐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에 나는 절망과 미련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 매번 마음을 다잡으며 그래, 어머니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자. 다짐해도 금방 또 깊은 상실감에 무너졌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할지 몰라도 내겐 전부였던 가족과의 시간이 영영 끝나는 듯한 상실감에 나 자신마저 점점 작아지는 듯했다. 가끔은 불면의 밤을 뒤척이며 가족 모두가 원점으로 돌아가 별다른 갈등 없이 살아가던 때를 그리워했다. 식탁에 둘러앉아 웃던 어머니, 문득 아프다고 내게 기댔던 순간들, 아들이 할머니 품에 안겨 곧잘 재롱을 부리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럴 때마다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시곤 했다. 밖에서는 매일 일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어머니의 빈자리를 의식하며 살아야만 했다. 그 누구도 희망에 대한 대화를 꺼내지 않았다. 남편 역시 해외에서 짧은 통화로 여보, 조금만 더 버티자. 우리 언젠가 모두 웃으며 다시 모일 수 있을 거야. 하곤 했지만 그 말조차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는 듯 공허했다. 나는 어느 날 평소보다 더 일찍 준이를 학교에 데려가며 이렇게 말했다. 준이야, 언젠가 할머니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실 거야. 지금은 비록 많이 힘들지만 우리 가족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기다려보는 거야.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 조용한 동의 속에서 작지만 새로운 용기를 얻곤 했다. 그 후로 나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애써 메우기 위해 더 바쁘게 움직였다. 준이와 덕인 산책을 하고 아파트 이웃들과 김치 나눠 먹기에도 힘을 썼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문득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혹시 어머니가 돌아와 계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한 움큼 품곤 했다. 마침내 어느 흐린 오후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가운데 문을 열었으나 거기에 어머니는 없었다. 이웃 아주머니가 조용히 전해준 말 한마디. 혹시 소나 여사님 다시 여기 안 돌아오실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또 많은 상처 입기 전에 가족끼리라도 마음 잘 추스르세요. 그 말을 들은 나는 한동안 멍하게 서 있었다.
고개를 돌려 집안을 바라보니 작은 것 하나하나에 어머니와의 추억이 스며 있었다. 주방의 알전구, 소파 위에 작은 수세미, 그리고 준이 손에 있는 오래된 인형까지. 모든 것이 마지막 희망의 실마리를 잡고 있던 나를 조용히 위로하는 듯 했다. 나는 그날 밤 어머니가 남긴 흔적과 이야기, 그리고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오랜 시간 방을 서성였다. 내 마음 한가운데에 남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품고 연로우와 아픈 변고, 모든 갈등과 진실을 마주한 뒤에도 우리 가족 사이에는 불안과 불신의 그림자가 쉽게 거치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 큰 시련은 느닷없이 찾아왔다. 어느 날 이후부터 시어머니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린 것이다. 이전까지는 최소한 하루 한 번쯤은 짧은 안부 전화라도 오고 갔건만 이틀, 3일.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았다. 처음엔 휴대전화 배터리가 나갔거나 잠시 외출하셨거니 생각했다. 그런데 출근길에 들른 집에는 불이 꺼진 채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문을 두드려 보아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이웃에게 조심스레 물어봐도 며칠째 집을 비우신 것 같다는 말뿐이었다. 배를 눌러도 대답이 없는 어둡고 조용한 집 앞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던 내 마음은 점점 막막함으로 뒤덮여갔다. 혹시 어디 사고라도 당하신 건 아닐까 싶어 두려움이 밀려왔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그는 해외 출장 중이라 당장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나는 혼자서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할까 하는 급박한 생각까지 하게 됐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과 두려움이 깊어졌다. 밤마다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단 한 번도 신호음이 연결되지 않았다. 그 불안 끝에 무거운 마음으로 시어머니의 지인들에게 차례로 연락을 시도했다. 동네 친구들, 성당분들, 몇몇 예전 모인 사람들까지. 그러나 요즘 안 뵌 지 좀 됐다. 최근 연락이 잘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제야 나는 시어머니가 아주 고의적으로 우리 가족과 연락을 끊고 아예 모습을 감추었다는 사실에 허탈감마저 들었다. 누구라도 시어머니를 볼 수 있을까 하여 평소 그분이 자주 들르던 공원, 근처 시장, 상가, 성당 근처까지 이틀 내내 찾아다녔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어머니의 모습은 만나볼 수 없었다. 과정에서 스스로 얼마나 초라해지고 두려운 존재로 전락했는지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았다. 어머니가 가족을 버린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으니까. 며칠 뒤 간신히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으나 돌아온 대답은 예상 밖으로 냉정했다. 더 이상 내 일에 간섭하지 마라. 지칠 만큼 지쳤다. 는 메시지 한 줄이 전부였다. 가족에게조차 마음을 닫아버린 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나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매섭고 차가운 무관심이 진짜 거절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다. 결국 나는 어머니를 찾아갈 용기를 냈다. 손에 선물 꾸러미를 들고 찾아간 집 문 앞에서 어머니는 문을 잠근 채 차가운 목소리로 나를 내쫓으셨다. 내 설명이고 변명이 아무 소용 없다는 듯이 한마디도 듣지 않으려 하셨다. 집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어머니와 함께한 추억, 가족으로 맺어진 인연, 지난 모든 시간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린 것 같았다.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바쁜 일상에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다. 밤마다 짧은 문자만 몇 번 어머니 잘 계시냐라고 보내도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다. 아이도 변화가 느껴졌다. 예전처럼 달려와 할머니는 언제 오셔? 라고 묻다가 점차 할머니의 행방에 대해 아예 말도 꺼내지 않게 됐다. 집 전체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가족을 잃은 허전함, 누군가의 빈자리를 모두가 느끼는 나날이었다. 그 뒤로도 오랫동안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따금씩 집 앞에 선물이나 음식을 두고 돌아오기를 반복했지만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성껏 챙긴 편지도 읽지 않고 그대로 놓여 있었고 어둡게 닫힌 현관문은 가족 사이의 단절을 새삼 더 깃게 느끼게 했다. 내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혹시 어머니가 언젠가는 연락을 주지 않을까 하는 조그만 희망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한동안 차갑게 식어갔다. 어머니의 자취가 사라진 그 공간만이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한번 잃어버린 신뢰와 사랑을 되돌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스스로 뼈저리게 깨닫게 만들었다. 낭은 친첸년, 사기의 그늘에 가린 삶.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이웃집 아주머니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다.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며 인사를 건네자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요즘 시어머니의 얼굴이 안 보여서 걱정됐거든요. 그 집에 사람들이 틈만 나면 들락날락 하던데 혹시 괜찮으세요?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에 시어머니가 동네 모임에 다닌다며 집을 비울 때마다 내심 그 모임이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감히 의심하거나 추궁해 본 적은 없었다. 그날 이웃 아주머니와 꽤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결론적으로 우리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 은밀하게 소문이 돌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드나드는 곳은 평범한 노인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며칠 뒤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웃 몇 명을 더 찾아가 은근슬쩍 정보를 물었다. 이상하게도 모두 한마디씩 조심스럽게 얘기했다. 내 친구도 거기 다녔다더라. 근데 돈을 꽤 내야 한다던데. 요즘 장례식장 근처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노인들만 노려 데려간다며 불안해하던데. 한 분은 아예 휴대폰에 저장된 단체 카톡방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이곳에서 영적 성장, 행복한 노년이라며 좋은 말과 추천사가 흘러나왔고 초대받은 노인들은 어느새 단골 손님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마음 한구석에서 고소한 두려움과 분노, 자책감이 뒤섞이는 것을 느꼈다. 혹시 시어머니도 거기에 빠진 것이 아닐까? 낮에도 밤에도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과 통화할 때마다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남편도 충격을 받았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어머니의 고독함이나 외로움을 미안하게 받아들였다. 그날부터 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로 마음먹었다. 출근길에 일부러 그 단체가 모임을 가진다는 장소를 몇 번이나 지나다녔다.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 항상 젊은 남녀 몇 명이 어르신들을 돌보는 척하며 무리 속에서 의기양양하게 행동했다. 저녁 무렵엔 검정 옷차림의 외부인들이 은밀하게 봉투와 자료를 주고받는 모습도 보였다. 두렵고 혼란스러웠지만 시어머니를 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하루는 용기를 내어 그 모임에 신규 참가자인 척 참석해보기도 했다. 입구에 들어서자 밝게 웃으며 반기는 안내자가 나를 간단한 설문에 응하게 했고 안에서는 커다란 포스터와 영상 그리고 함께하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문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다. 중간중간 행복한 요양, 미래 재테크라는 비교적 구체적인 재정상품 안내까지 더해졌다. 참석자 가운데에는 명백히 어색해하는 어르신도 보였다. 행사 도중 안내자는 친근한 척 내게 말을 붙였다. 자녀에게 부담 주지 말고 어르신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이룰 기회라며 초기 입회비와 특별 프로젝트 투자,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의심을 감추며 웃는 얼굴로 대화를 이었지만 속은 서늘하게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시어머니의 이름과 연하처를 대충 언급해 두었다. 며칠 뒤 다시 회원으로서 자격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시어머니께 새로이 연락이 왔다. 나는 이미 확신했다. 이 모든 것들은 노인들의 외로움과 불안, 경제적 불안정을 노리는 조직적인 사기였다. 시어머니는 누구보다 가족이 필요했던 시기에 따뜻한 말 한마디와 관심에 무너졌고 이 틈을 노린 자들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고 말았던 것이다. 실제로 집에 가보면 자주 쓰던 금반지나 시계,
소중하게 간직했던 유품 몇 점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편과 상의 끝에 우리는 시어머니의 통장 거래 내역과 집안 물건까지 꼼꼼히 살폈다. 평소보다 훨씬 큰 금액이 순식간에 빠져나갔고 그 가운데엔 기부, 프로젝트 가입비 등 우리가 전혀 모르는 용도의 지출이 적혀 있었다. 친척들 중에는 이미 비슷한 피해를 입을 뻔했다는 분도 있었다. 얼마 전 대대적으로 보도된 노인 대상 신흥 종교 사기 조직의 수법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나는 며칠을 고민 끝에 시어머니께 정면으로 말씀드렸다. 어머니, 사실 이 모임은 평범한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최근 뉴스에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어머니가 힘드실 때 기댈 데가 없으셨던 거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저희가 어머니의 진짜 곁이 되어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나를 한참 바라보았다. 잠시 눈물을 비치며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젠 알겠구나. 네가 참아온 시간에 고마우면서도 미안하다 하고 말했다. 마음이 복잡하게 아려왔다.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받지는 못할지라도 이제라도 어머니를 다시 가족의 품으로 데려올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사기 조직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게끔 번호를 바꾸고 모임도 단절했다. 경찰에 정식 신고를 했으며 비슷한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려 피해 확산을 막았다.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시간을 늘려나갔다. 그제야 조금씩 평온이 찾아오는 듯 했다. 이 모든 사건을 겪으며 나는 한 가지를 깊이 깨달았다. 진정한 가족이라는 건 때로는 서로를 의심하고 오해하고 아프게 하면서도 끝없는 신뢰와 포기가 없는 헌신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 누군가 그 신뢰를 깨고 들어오려 할 때 반드시 용기 내어 맞서야 한다는 것 말이다. 지나고 나니 여전히 상처와 아쉬운 점이 남지만 다시금 가족은 서로를 믿고 손을 잡을 수 있었다. 나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더 단단한 가족이 되기 위해 오늘도 함께 걸어간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결단. 시어머니의 사기 피해 사실이 완전히 드러난 순간 내 마음은 복잡하게 소용돌이쳤다. 누구보다 가족을 아끼고 내 조언을 믿어주셨던 분위기에 충격과 죄책감, 반성,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이 상태로 더 이상 머물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나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제대로 보호받으려면 반드시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만 했다. 나는 우선 남편과 밤새도록 심각하게 대화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괴로워하고 있었고 자책감에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히 나누었고 이제부터라도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문제를 미루지 않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어머니의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 평소에 친구들과 사용하는 메신저 앱, 각종 종교 단체 가입 내역까지 꼼꼼히 점검하는 일이었다. 피해 사례의 기사와 관련 자료를 찬찬히 읽으며 사기 조직의 특징이나 최근 기승을 부리는 신흥 종교 피라미드 수법을 정리했다. 어머니가 사용하던 문서와 봉투 하나하나를 살피며 뜻을 알 수 없는 금융거래나 미심쩍은 명세서를 꼼꼼하게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마음 아픈 장면도 목적했다. 어머니가 몰래 쓴 다이어리에 아들이 힘들까 걱정된다는 말, 혹시나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 고민한 흔적들이 빼곡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그런 어머니의 진심을 가슴 깊이 새기고 어떤 부끄러움이나 오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적인 보호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 지역 경찰서에 직접 방문했다. 처음엔 누구에게 무슨 사건을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담당 경찰은 생각보다 친절했고 최근 유사한 노인 대상 조직적 사기 사건이 많다는 현실을 들려주었다. 우리는 신고와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 계좌 동결, 번호 변경, 의심 단체 접근 금지 등 긴급 조치를 단계별로 따랐다. 경찰의 안내로 사기 피해자 지원 단체, 시청의 복지 담당자와도 만났다. 이들은 사기 피해 후 어르신 심리회복 프로그램, 법률 상담, 경제적 구제 방법 등 다양한 조언을 들려주었다. 나는 어머니께서 상처받지 않게 충분한 휴식과 심리 상담을 받게 하고 싶었다. 실제로 자격을 갖춘 심리 상담사를 집에 어머니가 차분하게 마음을 털어놓는 자리도 마련했다. 어머니는 처음엔 완강히 거부했지만 내 진심이 전해지자 결국 남편과 함께 상담을 받아들이기로 하셨다. 그 사이 사기 조직에서는 계속해서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했다. 가입비를 더 내야 한다. 프로젝트 기회가 마지막이다. 등 협박성 메시지, 허위 공문, 심지어 집 앞에 수상한 사람들이 맴돌기도 했다. 나는 집에 CCTV를 설치하고 경비원에게도 상황을 설명했다. 이웃들과도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조심하자는 다짐을 나눴다. 온 가족이 긴장감 속에서도 서로 믿고 의지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어머니의 자존심과 죄책감이었다. 어머니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모든 걸 어지럽혔다는 죄책감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가족들이 계속해서 따뜻한 식사와 대화로 심리적인 힘이 되어드리려 애썼다. 간혹 어머니는 밤새 잠 못 이루며 한숨을 쉬셨고 때론 나만 없어도 괜찮겠지 라며 자책의 눈빛을 보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누구라도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가장 소중한 건 어머니의 마음이고 우리가 다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라고 반복해 말했다. 그리고 나는 시어머니의 친구들과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했다. 누군가는 비밀스럽게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며 함께 울었고 누군가는 사기를 막지 못한 자기 자신을 원망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님을 다시금 느꼈다. 사회 전체가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허점을 방치할 때 이런 불행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작은 용기라도 내서 마을 게시판, 교회 모임, 아파트 단체 대화방 등에 관련 피해 정보와 주의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남편 또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애썼다. 평소와는 달리 출장과 업무 외에도 어머니와 자주 산책하거나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만들었다. 아이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리며 우리 할머니 다시 웃게 해줄게 라고 약속했다.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어머니도 결국 조금씩 미소를 되찾으셨다. 한편 나는 혹시라도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주기적으로 어머니의 상황을 점검했고 지인들에게도 가족의 의심 신호를 꼭 살피라고 권유했다. 사건 이후 우리 가족은 어떠한 비밀도 만들지 않고 서로 힘들거나 이상한 행동이 눈에 띄면 바로 터놓고 상담하는 새로운 약속을 하게 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의 표정에 조금씩 밝은 기운이 다항은 스며들었다. 어느 날은 스스로 나 다시 용기 내어보고 싶어 라며 요가 교실, 미술 동아리 등에 도전하는 모습도 보여주셨다. 아직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지만 예전과 다르게 가족 모두가 서로를 감싸 안았다. 이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나는 단호하게 깨달았다. 때론 두려움과 책임감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내가 내 가족을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그 몫을 대신할 수 있을까? 용기라는 것은 특별하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위해 내딛는 작은 결단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사기를 막아낸 것은 화려한 복수도 극적 반전도 아니었다. 오히려 끝없이 반복되는 대화, 포기하지 않는 관심,
힘겹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외면하지 않은 태도. 이 작은 것들이 쌓여 진짜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나는 다시금 가족의 가치를 믿는다. 그리고 내 곁에 소중한 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평생을 헌신하고 싶다는 이전과는 또 다른 다짐을 품는다. 가족을 단호하게 보호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임을 나 역시 서서히 그리고 뚜렷하게 배우고 있다. 상처와 치유의 끝에서 시간이 흘렀다. 아주 길고 어두웠던 그 터널을 지나 우리 가족은 어느덧 작은 평온과 희망에 닿을 수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언제쯤 진짜 평온이 찾아올지 몰랐다. 마음속에 남은 상처와 미세한 불신, 어머니와의 서먹함, 나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까지 오랜 기간 우리 사이를 맴돌았다. 하지만 한 걸음, 또 한 걸음, 우리는 서로를 다시 믿기로 조금씩 마음을 열기로 약속했다. 어머니 곁에 머무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늘렸고 평소에 함께하지 않던 산책이나 반찬 만들기 혹은 단순히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그런 평범한 일상까지 소중하게 여겼다. 어머니는 처음엔 자신이 무슨 잘못이라도 한 듯 나를 멀리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나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조금씩 다가와 주셨다. 그분 특유의 무뚝뚝한 말투도 소소한 음식에서 살아나는 온기도 하루하루 우리 가정에 다시 퍼져갔다. 남편도 많이 변했다. 과거엔 바쁜 일상에 모든 걸 미뤄두고 출장이나 회식 탓에 가족의 일에 무관심했던 시간을 반성했다. 그는 함께 밥 먹는 저녁이 진짜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며 미안함도 감사함도 조금씩 표현했다. 아이 역시 그 힘든 시절을 겪으며 새삼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할머니 담이 짚어지면 때로는 그때의 상처를 떠올렸다. 사기 조직의 사람들에게 불안에 떨던 시간, 어머니의 등기에서 연신 걸려온 전화 소리,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감돌면 곧장 문을 잠그고 커튼을 내리던 밤. 무심코 지나쳤던 지난날의 두려움은 내게 언제까지나 또렷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가족과 함께 견뎌온 시간들이 내게 엄청난 힘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는다. 어머니는 이전과는 달라진 표정으로 가끔은 먼저 내게 안부를 묻는다. 어느새 음식 솜씨도 다시 예전만큼 돌아왔고 아이에게는 조금 더 자주 미소를 보이신다. 그런 모습에 나 스스로도 종종 울컥한다. 때로는 작은 갈등이 또 일어나기도 했고 크고 작은 오해가 다시금 고개를 들기도 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그 오해와 갈등마저도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오히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자주 대화하고 어렵더라도 감정을 솔직히 나누었다. 시간이 어느덧 계절을 바꾸고 우리 가족은 점점 일상에 더 가까워졌다. 어머니께서는 동네 문화센터의 요가 교실에도 다니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망설이시던 미술 동아리와 마을 노인의 이웃 모임에도 용기 내어 참여하셨다. 처음에는 내가 손을 꼭 잡고 따라가야 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새로운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분의 소극적이고 슬픈 표정 대신 다시 살아난 생기와 호기심이 물씬 느껴지는 얼굴을 보게 되는 건 내게도 큰 기쁨이었다. 남편 역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세심한 정성들을 보였다. 어머니와 함께 마트에 가거나 휴일마다 옆집 아저씨와 집 앞 화단을 가꾼다. 한동안 불통이던 친척들과도 다시 연락을 이어가며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소중함을 스스로 배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우리 셋, 그리고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이웃들까지 조금은 단단해진 마음으로
다시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다고 말하긴 어렵다.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비슷한 방식의 사기, 불안과 고독을 노리는 어두운 그림자가 어르신들을 위협한다. 나는 그럴 때마다 우리 가족의 경험, 그리고 그 아픈 시간을 견딘 서로의 용기를 떠올린다. 어머니께서도 간혹 동네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창피해하지 말고 꼭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그 목소리가 좀 더 힘있고 따뜻해졌다는 사실이 내겐 큰 위로다.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아이가 내게 묻는다. 엄마, 우리 가족은 이제 진짜 괜찮아졌어?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때때로 힘들 일은 다시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의 곁을 지킨다면 분명 괜찮아질 거야. 그 한마디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답이라는 걸 내 마음도 알았다. 시간이 지나며 나는 우리 가족이 경험한 아픔과 회복의 과정이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누구라도 가족 안에서 혹은 소중한 관계 속에서 비슷한 시련을 맞이할 수 있다. 때론 외로움에, 때론 믿음의 균열이 가져오는 오해와 불화에 마음이 휘청이기도 한다. 중요한 건 그 순간마다 서로를 탓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마음, 곁을 떠나지 않는 용기다. 큰 위기는 항상 예기치 않게 다가온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진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용기 내어 손을 내밀면 어떤 상처든 언젠가는 봉합될 수 있다는 걸 우린 배웠다. 나는 지금도 완벽한 평안을 얻었다고 감히 말하지 못한다. 그러나 힘들 때 꼭 껴안아주는 남편, 함께 소박한 식탁에 둘러앉는 가족,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어머니의 시선, 그 모든 소중한 풍경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평온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결국 과거의 고통을 완전히 지워버릴 순 없어도 그 기억 위에 새로운 신뢰와 사랑, 우정과 연대의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다. 나는 언젠가 비슷한 아픔을 겪을 가족, 친구, 혹은 낯선 이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망설임 없이 전해주고 싶다. 우리 가족도 한때는 상처 입은 이들이었지만 결국 다시 손을 잡고 평온을 찾아냈다는 사실을 말이다. 오늘도 평범하고 소소한 하루가 이어진다. 작은 일상, 그 안에 깃든 진짜 평온이 내게 다시금 기적처럼 다가온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갈등, 예기치 못한 시련들이 찾아오겠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한 그 시간들이 내게 무한한 용기를 주기 때문이다. 다시 찾은 평온, 그것이야말로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임을 오늘 새삼 깨닫는다.